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밤을 삼켜버린 어느 날이었다.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수천 개의 불빛이 경쟁하듯 반짝였지만 그 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깊고 축축한 골목길도 존재했다. 마치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상처처럼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장대비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는 절망적인 울음처럼 들렸다. 대학그룹의 젊은 임원 강지훈은 방금 막 숨막히는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외삼촌인 박태민 전무의 날카로운 비난과 다른 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여전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회사를 위한 그의 제안은 언제나처럼 가볍게 묵살되었고 그의 존재는 그저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순간 지훈의 시선은 무심코 차창 밖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쓰레기 더미 옆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아주 작은 형체가 있었다. 처음에는 낡은 인형이나 버려진 짐승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형체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지훈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의 값비싼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역한 냄새와 함께 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6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얇은 옷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는 의식을 잃기 직전인 듯 보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가냘픈 숨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어릴 적 아무도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았던 외로운 기억이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깃털처럼 가벼웠다. 같은 시각 서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한병원 VIP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항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철에 총수 박진수 회장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희귀신경 퇴행성 질환은 그의 강인했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이제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다. 병실 밖에서는 그의 자식들이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특히 그의 장남이자 그룹의 전무인 박태민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번뜩였다. 그는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 그룹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의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박사,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 솔직하게 말해. 최 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무님,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눈짓하며
마치 승리자처럼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군. 그동안 우리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보여줘야지. 그의 시선은 복도 끝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여동생과 그녀의 아들, 강지훈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박태민에게 지훈은 존재 자체가 불쾌한 이물질이었다. 비천한 집안 출신의 여자와 아버지가 하룻밤 실수로 낳은 아이. 그는 지훈이 그룹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를 철저히 짓밟고 배제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걸림돌마저 사라질 참이었다. 한편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온 지훈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그는 서둘러 가정부에게 연락해 아동복과 의약품을 준비시켰고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의 집은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의 존재로 인해 어색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이 작은 생명이 무사히 밤을 넘기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아이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다. 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그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늘 치열한 경쟁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의 삶에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쉼표처럼 다가왔다. 그는 아이의 정체도 이름도 몰랐지만 그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순수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니? 이름이 뭐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박 회장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마음은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문을 나서려던 그의 옷자락을 서연의 작은 손이 붙잡았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무서운 곳이에요. 지훈은 아이의 말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에는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외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는 아이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미처 읽지 못한 채 폭풍이 몰아치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떠난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아직 떠나시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지훈이 대한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장례식장과 같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민은 마치 상주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의료진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친척들과 임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벌써부터 그룹의 미래에 대해 소공어리며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냈다.
지훈의 등장을 발견한 박태민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이제야 나타나는군. 내 외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빴나 보지. 아니면 혹시 유산 상속에서 네 몫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포기라도 한 건가. 박태민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킥킥거림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그와 맞서 싸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대꾸 없이 병실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다. 병실 안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온갖 의료 장비들이 위태로운 경고음을 울려댔고 모니터에 표시된 박 회장의 생체 신호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짙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최 박사가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십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시는 것인가.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직 떠나시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아이의 그 알 수 없는 말이 마치 계시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박태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려는 거냐? 강지훈 아버님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않고 도망치려는 거냐? 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갑게 말했다. 희망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외삼촌은 이해하지 못할 희망을.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병원을 뛰쳐나갔다. 그의 행동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박태민은 그가 충격의 실성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제정신이 아니군. 저런 놈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눠줄 수는 없지. 그는 다시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터였다. 숨 가쁘게 아파트로 돌아온 지훈은 거실.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아이는 그가 곧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지훈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아프셔. 곧 하늘나라로 가실지도 몰라. 나랑 같이 할아버지에게 가주지 않겠니?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이해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안아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의 작은 천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것은 희망을 향한 마지막 발버둥인가? 아니면 절망이 낳은 광기인가? 그가 서연을 안고 병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복도의 분위기는 한층 더 비통해져 있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잠시 멈췄었고 의료진이 간신히 다시 뛰게 만들었지만 언제 다시 멎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태민은 지훈의 품에 안긴 남루한 행사에게 아이를 보고 경악했다. 강지훈, 너 정말 미쳤구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거지? 아이를 데리고 와 당장 경비원 불러서 저놈들 끌어내. 박태민이 소리치자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할아버지를 뵙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순간 병실 안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심정지였다. 모니터의 모든 곡선이 일직선으로 변했고 병실 안은 절망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연이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미동도 없는 박 회장의 손 위로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려놓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박태민이 아이를 떼어내기 위해 달려들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연의 손바닥에서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금빛의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박 회장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다.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죽음의 소리를 내뱉던 심전도 모니터에서 갑자기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삐. 일직선으로 멈춰있던 그래프가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하게 식어가던 박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의료진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와 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박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이건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태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계획, 그의 야망, 그의 승리가 눈앞에 이 작은 아이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조작이야, 강지훈. 내 놈이 무슨 짓을 한 거지 의료 장비를 해킹이라도 한 거냐. 이건 사기극이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그러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다시 안겨오는 서연을 꼭 껴안았다. 아이는 방금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곤한 얼굴로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지훈은 외할아버지의 안정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속에서 믿을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의 삶을 그리고 대항그룹의 운명을 뒤바꿀 열쇠였다. 박진수 회장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대항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총수에 대한 이야기는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낯선 소녀 서연의 이름이 있었다. 병원과 회사 로비, 임원들의 비밀스러운 식사 자리까지 모두가 그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신의 가호라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박 회장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 마비되었던 신경이 되살아나고 희미했던 의식이 명료해졌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다. 그의 곁에는 항상 지훈과 서연이 함께했다. 평생을 냉철한 승부사로 살아온 박 회장은 서연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된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는 그의 거친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웃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는 박태민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복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다. 눈앞에 다가왔던 그룹 회장 자리가 다시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결코 이 상황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것은 강지훈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확신이었다. 어느 날 밤, 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최 박사를 은밀하게 호출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최 박사 앞에 그는 거액이 든 돈 봉투와 병원장 승진을 약속하는 서류를 던져놓았다. 최 박사, 자네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일이야. 나는 자네의 양심이 아니라 영리함을 믿고 싶네. 회장님께 투여된 모든 약물, 진행된 모든 치료를 샅샅이 뒤져 강지훈이 사용했을 법한 정체불명의 약물 흔적을 찾아내 그 아이 몸에서도 샘플을 채취해 최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지만 눈앞의 달콤한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는 결국 탐욕에 굴복하고 말았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박태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세상에는 증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의심이니까. 나는 대중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날 이후 최 박사는 박 회장의 치료 과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지훈과 서연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혈액 검사를 핑계로 박 회장에게서 수시로 체혈을 했고 서연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 머리카락과 손톱 샘플을 채취하려 애썼다. 지훈은 그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고 서연을 철저하게 보호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동시에 박태민은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해 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아이의 출생 기록부터 부모의 신원, 지훈이 아이를 발견했다는 그날 밤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탐정들은 이내 난관에 부딪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서연이라는 아이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출생 신고도, 병원 진료 기록도, 실종 아동 신고 내역도 전무했다. 아이는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존재 같았다. 정보가 없다는 사실은 박태민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않나? 저 아이는 강지훈이 어디선가 데려온 연기자일 뿐이야. 처음부터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것이 틀림없어. 그는 이제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지훈을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불법 약물을 유통하는 조직과 접촉했고 지훈의 아파트에 잠입해 약물을 숨겨둘 계획을 세웠다. 지훈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회사에서의 그의 입지도 미묘하게 변했다. 박 회장의 신임을 얻게 되자 일부 임원들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줄을 서기 시작했다. 반면 박태민의 수하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적대하며 사사건건 그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단서는 지훈이 서연을 발견했던 골목길 근처의 방범용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지훈이 비를 맞으며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박태민은 이 영상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다. 그는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박 회장을 제외한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태민은 비장한 표정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목소리를 높여 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십시오. 강지훈이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아이를 이용해 아버님과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 어린아이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박태민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섞어 지훈을 매도했다. 그가 꾸며낸 이야기는 그럴듯했고 회의에 참석한 친척들은 점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에도 지훈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에 박태민의 말을 더 쉽게 믿어버렸다. 당장 저 아이를 격리시키고 강지훈의 모든 직위를 박탈한 뒤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야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분노와 비난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휠체어를 탄 박진수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등 뒤에는 겁에 질린 서연이 지훈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서 있었다. 박 회장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내 아들이 내 손자를 모함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태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가문과 그룹을 위해 박 회장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닥쳐라. 내 더러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전투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박진수 회장의 서늘한 질책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태민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이성과 판단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대여 이상 내 눈앞에서 이따위 어릿광대 짓은 용납하지 않겠다. 박 회장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지팡이에 의지해 섰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의 건강이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연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지훈이는 내 유일한 손자다.
누구든 이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직접 대항으룹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릴 것이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박태민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평창동의 본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지훈과 서연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사실상 그룹의 후계 구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본가에서의 생활은 지훈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훈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그룹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인 박태민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놓았는지를 깨달았다. 박 회장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던 기간 동안 결제된 모든 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련한 눈은 서류 곳곳에 숨겨진 비리의 흔적들을 찾아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불공정한 계약, 측근들을 위한 부당한 인사 조치까지 박태민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박 회장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뱀의 숨통을 끊으려면 단 한 번에 정확하게 목을 노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지훈은 서연의 과거를 찾는데 몰두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이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라는 뜻이었다.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아이의 비범한 치유 능력. 그것은 현대의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제야에 숨어있는 한의학의 고수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을 희귀 약초 연구에 바친 늙은 약초꾼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노인은 화린원 후어렌유엔이라는 이름의 잊혀진 연구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십수년 전 전설적인 침술의 대가 석경천이라는 분이 계셨지. 그분은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유명했어.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운 곳이 바로 화린원이었다네. 그곳에서는 잊혀진 고대의 의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체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 실로 놀라운 성과들이 많았다고 들었네.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노인에게 화린원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시기와 질투가 문제였지. 거대 제약회사들과 기득권 양의사들은 화린원의 성과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어. 그들은 서경천 원장을 사이비 의술을 퍼뜨리는 사기꾼으로 매도했고 온갖 음해를 일삼았지. 그러던 중 7년 전이었나. 연구소에 큰 불이 났어. 화재. 말입니까? 지훈이 되물었다. 그래, 공식적으로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됐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그 화재로 서경천 원장 부부와 그의 아들 내외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네. 그 후 화린원은 강제로 해체되었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연구 자료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라는 성, 그리고 아이의 나이,
모든 것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서경천 원장에게 손주는 없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내외에게 갓난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네. 당연히 그 아이도 화재 때, 아니, 잠깐,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 같군. 워낙 끔찍한 화재라 형체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들 했지.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지훈은 이제 거의 확신했다. 서연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잊혀진 치유의 유산을 물려받은 전설적인 의원의 마지막 핏줄이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의 가족을 몰살하고 그들의 연구를 빼앗으려 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서연이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일 테니까. 지훈은 노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떠나는 그에게 낡은 잡지 한 권을 건넸다. 화재가 나기 몇 년 전 활인원을 취재했던 기사였다. 지훈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서경천 원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그의 아들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 걸려있는 작고 독특한 모양의 비치 목걸이.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는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있었다. 자신이 서연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비 오는 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비추이 목걸이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의 과거는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분명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이었다. 그는 서연이를,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빛이 목걸이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다. 서연이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이가 처한 위험의 크기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7년 전 한 가문 전체를 멸망시킨 그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여전히 서연의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세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지우는 그날 이후 서연이를 위한 철저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가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서연의 곁에는 항상 지훈이 직접 선발한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했지만 지훈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한편 박태민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귀환으로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가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박 회장의 명령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서연의 뒷조사를 맡겼던 탐정들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철수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초조하고 난폭해졌다. 그의 분노는 온전히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훈만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지훈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주고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끔찍했다. 사고로 위장해서 강지훈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라. 며칠 후 지훈에게 지방 공장에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짓 보고가 올라왔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니 반드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박태민이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이었다. 해결사들은 이미 지훈의 차에 손을 써두었고 그가 지방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도록 조작해 놓았다. 완벽한 사고사를 위장한 암살 계획이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를 마치고 현장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가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에서 놀고 있던 서연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아저씨,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저 쇠로 만든 말이 아저씨를 아프게 할 거예요. 아주 많이 아프게 할 거야. 아이의 울음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다. 그 작은 몸 전체가 공포로 떨고 있었고 눈에는 끔찍한 무언가를 본 듯한 절박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난처했지만 아이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 서재에서 나온 박 회장 역시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지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저 아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약속은 취소해라. 외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결국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 출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전속 경호팀장에게 차를 정밀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경호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돌아왔다.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가 교묘하게 절단되어 있었고 일정 시간 고속 주행 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유도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지훈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뉴스에 나오고 있었을 것이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해야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박 회장의 서재를 찾았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들은 박 회장은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침묵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손재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저런 괴물을 아들이라고 품고 있었구나.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지훈아, 이제부터 네가 칼자루를 쥐어라. 이 늙은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박 회장은 서재의 깊숙한 곳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십 년간 기록해온 대항그룹의 모든 비밀이 담긴 낡은 가죽 장부가 있었다. 정관계 인사들과의 검은 거래, 비자금 내역, 경쟁사들의 약점까지 그것은 대항그룹의 역사이자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것을 사용해라. 박태민과 그에게 빌부터 기생하는 놈들을 모두 단죄하는 데 써라. 박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지훈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충성스러운 비서와 과거에 그가 도움을 주었던 화이트 해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팀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박태민 전무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라. 지훈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화이트 해커는 박태민의 비밀 계좌와 차명으로 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전산망을 뚫었고, 비서는 내부 고발자들을 은밀히 접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태민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에서 거액의 자금이 한 제약회사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그 제약회사는 바로 7년 전 활인원과 치열하게 경쟁하다 활인원이 사라진 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 태성제약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태민은 단순히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활인원을 몰락시킨 배후 세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왔던 것이다. 그들은 초의 박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값싸고 효과가 더딘 약물을 투여하며 그의 죽음을 재촉했던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다. 지훈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서재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아들의 배신에 참담해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내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때가 되었다. 다음 주에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자꾸나.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결전만이 남아 있었다. 대항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날.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태민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편에 설 주주들과 이사들을 모두 포섭해 놓은 상태였다. 그에게 이번 이사회는 자신의 대관식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회의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지훈을 발견한 그는 경멸 어린 허수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훈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나 보군. 패배를 인정하는 법도 배워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인데 말이야. 박태민은 일부러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지훈을 조롱했다. 지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태민은 의장석 앞으로 나섰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의 계획은 매우 공격적이고 냉혹했다.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는 가차없이 매각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며 단기적인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약탈 계획에 가까웠다. 그는 연설말미에 교묘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구시대의 유물로 지훈을 경험 없는 풋내기로 깎아내리며 자신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이제 대항그룹은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 박태민이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박태민이 의장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하려는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의장님,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룹의 미래 리더십과 직결되는 매우 긴급한 안건입니다. 박태민은 격분하며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내 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던 박진수 회장이 지훈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했다. 지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박태민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박태민 전무는 지난 10년간 그룹의 공금을 빼돌려 이러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자금이 이동한 은행 거래 내역, 암호화된 이메일, 비밀 녹취록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증거다. 저놈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짓이야.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최 박사가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스크린의 초에 박사의 영상 자백서를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초에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박태민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박 회장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 효과가 미미한 약물을 투여하며 그의 죽음을 방조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 서 있던 실제 최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 속의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법정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박태민 전무의 범죄는 단순히 횡령과 존속 살해 미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탐욕은 7년 전 대한민국 의학계를 뒤흔들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스크린의 태성제약의 로고와 함께 박태민의 차명 계좌에서 그곳으로 거액이 흘러 들어간 증거를 띄웠다. 그는 활인원과 전설적인 의원 서경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7년 전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활인원의 연구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한 태성제약의 잔혹한 범죄였음을 폭로했다. 박태민은 그 범죄에 자금을 댄 핵심 공모자였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서경천 원장의 빛바랜 가족 사진과 비취 목걸이를 하고 있는 서연의 현재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박태민 전무가 거지 아이, 사기꾼이라 모욕했던 이 아이가 바로 7년 전 그 비극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활인원의 유일한 생존자 서연입니다. 아이의 능력은 마법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의술의 유산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박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 때문에 너만 없었더라면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박태민을 제압하는 동안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사복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소란의 중심에 있는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민 씨, 당신을 횡령,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빛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대항그룹의 황태자였던 남자는 그렇게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박진수 회장이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분노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대견함이 뒤섞여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박태민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간 후 대항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총수 일가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해 드러나자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대항그룹의 비리를 보도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듯 했다. 위기의 중심에서 박진수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터진 다음 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아들의 죄를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항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하나이의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성난 민심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이어서 그는 그룹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룹의 모든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대항그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그는 자신의 손자 강지훈을 세웠다. 박 회장은 지훈을 그룹의 부회장이자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더 이상 외톨이 서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이제 대항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새로운 리더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처 입은 회사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지훈의 리더십은 박태민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을 해고하는 대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박태민의 독재 아래서 억압받았던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대항그룹의 직원들은 다시 희망을 찾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박태민은 횡령, 배임, 살인미수 및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차가운 감옥 안에서 막을 내렸다. 태성제약 역시 활인원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범죄가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아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양심선언을 한 초에 박사는 정상 참작을 받아 감형되었지만 평생 의사로서의 명예를 잃은 채 살아가야 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에게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박진수 회장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연을 자신의 손녀로 공식 입양했다. 더 이상 아이는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대항그룹의 소중한 공주님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 지훈과 박 회장은 아이가 겪었을 끔찍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아이는 넓은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밤에는 할아버지와 지훈 아저씨의 품에서 동화책을 읽다 잠이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서서히 걷히고 본래의 나이다운 밝고 순수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이의 신비한 치유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정원에 시든 꽃을 피우고 할아버지의 뻐근한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따뜻한 사랑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항그룹은 강지훈의 탁월한 경영 능력 아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지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고 활인원의 유산을 이어받아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평창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박진수 회장은 행복한 미소로 자신의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며 지훈의 등 뒤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일부러 못 찾는 척 과장된 연기를 하며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은 그 어떤 값비싼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지훈은 자신을 향해 달려와 안기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는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에서 작은 아이를 발견했던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가 가져온 진짜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부서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피워내는 사랑의 힘이었다. 지훈은 서연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박 회장이 그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그들의 삶에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